2021년 6월 5일에 있었던 서울시 보건행정 시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올해 문제 출제 빈도를 보면은 뭐 그냥 여러 챕터에서 워낙 챕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항상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됐고요. 조직이랑 인사행정은 워낙 파트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항상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항상 출제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설명드리는 게 20문제 중에서 한 20% 정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봐야 한 20%고 거기에서도 한 10% 정도, 두 문제 정도는 좀 새로운 유형 또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에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가 딱 그랬어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우리가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아는 내용인데 그 안에서 제시된 선택지 내용이 이거 좀 생소한데 긴가민가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어렵게 못 풀 만큼 출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였으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뭐 많이 틀려도 한 두 문제 아니면 또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해드린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접목을 했다라면은 95점 이상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문제 난이도였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보건행정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건행정에 대한 정의인데, 자, 보건행정에 대한 특징.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 문제 좀 세련돼 보이게 하려고 그냥 문제에 보건행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게 출제가 된 내용이고, 자, 보건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겠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 기존에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이었죠. 자, 보건사업의 기획, 집행, 통제를 통제를 통해서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건행정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 우리가 보건행정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기본적인 정의, 그래서 보건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정활동이다라고 했고요. 자, 유승흠 교수님 외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정의를 보면은 우리 문제 출제된 정의가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자, 거기에 따른 보건행정의 특징을 보면은 보건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요.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당연히 반영해야 하고 시대와 환경 변화에 부응을 해야 되겠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한다. 왜? 행정이니까. 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보건의료 사업을 기획, 집행, 통제해서 건강 증진 달성에 뭔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건행정이다라고 우리 이제 보건행정 정의 특징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2번 보시면은 직무평가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할 때도 이거를 계속 회차별로 늘려가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고, 제가 그 직위분류제 수립 과정 중에서 직무평가 방법으로 4가지가 제시가 됐죠.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렇게 4가지가 제시가 돼서 요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직무의 등급을 매긴대요. 간편하고 이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자, 직군을 등급을 매겨서 유사한 또는 동질적인 직무를 직무를 등급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등급에 강제적으로 배정한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분류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분류법 자체가 직무와 등급 기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분류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열법부터 쭉 보시면은 서열법은 이제 상대적으로 누구 일이 더 중요하고 누구 일이 덜 중요하고 누구 일이 난이도가 높고 누구 일이 좀 덜 난이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로 서열을 매기는 게 서열법이다라고 했고요. 분류법은 등급 기준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직무의 책임, 곤란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갖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분류법에 대한 내용이고 정부 부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자, 점수법은 각각의 이제 직무 구성 요소, 뭐 학력, 경력, 자격증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평가 점수를 총합하는 방식, 점수법이고요. 자, 요소 비교법은 평가 요소별로 다 나눈 다음에 기준지기를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이랑 비교해서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비교해 가는 게 요소 비교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열법, 분류법은 비계량적인 방법이고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은 계량적인 방법이다. 수치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류법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됐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건강 믿음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건강 믿음 모형은 사람이 건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 지각 세계에 의존한다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각된,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그리고 어떤 인지된 유익, 인지된 장애 요인 여부에 따라서 행동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들 또는 행동의 계기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릴 감수성을 생각하고 일종의 심리적인 비용 편익 비교 모형이다라고 했던 건 무슨 의미예요? 자, 내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애가 있는데 둘을 비교했을 때 이익이 크다라면은 편익이 큰 거고 장애가 크다라면은 비용이 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편익이 클 때 행동을 하겠다. 이익이 장애보다 클 때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심리적인 비용 편익 모형이다라고 했죠. 자, 심각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게 아니라 주관적 지각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자,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지식을 자, 올바른 지식을 축적해서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KAP 모형이죠. 자, 지식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인지 조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건강신념 모형은 질병, 건강 행위에 대해서의 어떤 주관적인 지각 세계에 의존한다. 그래서 인지된 감수성, 심각성, 이익, 장애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행동을 하고 장애가 크다라고 하면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비용 편익 비교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 건강신념 모형에서 수정 변수가 제시가 되는데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에 또 영향을 주는 중간에서 영향을 주는 수정 변수인데 인구학적인 변수, 사회심리학적인 변수, 경제학적인 것,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행동의 계기가 되는 것들 어떤 뭐 교육이라던가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내가 전혀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발병을 내가 관찰했다, 봤다라고 했을 때 행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4번 문제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강의 중에 정책 결정 모형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안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합리 모형. 현실적으로 완전한 합리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합리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 전지전능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탐색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정책 결정자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 1번 설명에 있는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안을 탐색하다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게 돼 라고 설명하는 게 무슨 모형이에요? 요거는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의사결정자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합리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합리성만 강조한다. 정치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만 추구한다라고 했고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도 다 배제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를 다 계산하고 예측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자,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추구하는 모형이다라고 했어요. 자, 5번 앤더슨의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수단 하면은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보건교육, 그 다음에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이 있었죠. 아닌 것 예방의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정답 3번. 자,
6번 문제 비공식 조직의 특성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비교했을 때 공식 조직은 감정의 원리가 지배하고 비공식 조직은 감정의 원리가 지배하고 공식 조직은 이성적 원리가 논리적인 논리가 뭐 지배한다. 과학적 관리 기법을 중시하는 것은 공식적 조직, 비공식 조직은 인간관계론을 좀 더 중시하겠죠. 자, 능률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도 공식 조직, 공적인 이익을 목적을 추구하고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것도 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 1번만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비교하는 표에서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내면적이고 비제도적이고 감정적이고 사적 목적을 추구하고 감정의 원리가 지배하고요. 인간관계론에 의한 관리 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7번 진료비 지불제도 지불 단위가 가장 크고 보험자와 의사단체 간의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 자, 과소진료 가능성이 있다. 총액계약제, 총괄계약제에 대한 설명이죠. 진료비 지불제도도 무조건 여러분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라고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총액계약제, 총괄계약제라고 하면은 의료비 지불자 측과 공급자 측, 그래서 지불자 측이라고 하면은 보험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공급자 측이라고 하면 뭐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되겠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자, 장점으로는 자, 이미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받은 돈 가지고 진료비를 모두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청구 시비가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공급자 스스로 자율적 규제를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지만 단점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어렵다라는 거, 공급자 단체의 독점성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진료비를 배분하기 위한 갈등도 발생할 수 있겠고 신의료 기술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소진료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8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다. 예산 불성립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불성립 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어떤 국가 재난이라던가 재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사건,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예산의 수정이 필요할 때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 수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잠정 예산, 가예산, 준예산은 모두 예산 불성립 시의 종류에 해당이 됐었죠.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이제 정답을 찾기 좀 어렵게 느꼈을 문제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 내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확실하게 아닌 것들 먼저 빼내고 나머지 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아는 거 안에서 답을 찾아라라고 강조를 드렸죠. 자, 본인 부담액이 연간 총액 본인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이거 뭐예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추가로 더 납부를 했다 그럼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돌려줘요? 심평원이 아니라 공단에서 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환급 제도라는 것은 이건 별도의 제도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랑 별도로 돈을 돌려주는 제도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별도의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거는 심평원이 아니라 공단에서 줘야지 이건 이상한데 라고 먼저 둬야 하고 자, 임신출산 진료비 부가급여 실시할 수 있고 이용권 발급한다. 요거 우리 부가급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경제성,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서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요것도 우리가 보험급여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맞는 거니까 오케이. 자, 4번 보기 보시면은 의료법에 따라 뭐에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에서 봤던 내용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분명히 법규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것과 확실하게 아닌 게 있을 때는 그 아닌 걸 정답으로 골라라 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돈 주는 거는 무조건 심평원 아니고 공단이다라는 거고 자,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 부담금 환급제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심평원
심평원에다 청구를 하죠. 그럼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요. 근데 이 병원이 이 환자에게 돈을 많이 받았네? 원래 100원만 받았어야 되는데 본인 부담금을 100원만 받았어야 되는데 200원을 받았네? 그럼 그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심평원이 공단에다 통보를 해요. 그럼 원래는 병원에서 얘기해서 자, 병원 관계자분들 그 환자에게 100원 돌려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번거롭게 환자한테 연락하고 돈 돌려주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가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공단에서 병원에다 줘야 될 돈이 있겠죠. 청구한 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만큼을 빼요. 100원을 빼서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야 그것을 본인 부담금 환급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지급이라는 항목에서 우리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에서 보시면은 요양기관, 병원은 공단에다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하죠. 자, 심평원에 원래 심사를 청구하면은 그게 청구로 쳐져요. 그럼 심평원에서 심사를 청구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단에다가 통보를 하면 공단에서 돈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을 요양기관에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이 원래 그 사람이 냈어야 될 비용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돈에서 빼서 그거를 환자, 그러니까 그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본인 부담금 환급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 4번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건강보험법 제42조에 보면은 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라고 해서 여기 의료법에 따른 여기 안 들었구나. 요건 제가 여기에는 지금 안 넣었는데 우리 의료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있었죠. 자, 그 의료기관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약국 등등이 다 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양기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양기관, 의료기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의료법 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만 또는 우리 가족에게만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만들어놓은 의료기관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속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목적으로 개설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법 조항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자,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그리고 영감적 리더십까지 해서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닌 것, 조건적 보상. 자, 조건적 보상이라고 하면 거래적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자,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조직의 합병을 주도하고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신규 부서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최고 관리층에서 주로 이제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인데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구성 요소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4가지가 있었죠. 자, 11번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불용의와 그러니까 돈을 낼 의도와 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자,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돼. 왜요?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는 가치제, 우량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가치제, 우량제에 대한 성격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면은 공급자에게 정보가 다 편중되어 있고 소비자는 무지하다. 그로 인해서 공기부에 의한 유인 수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하기도 하고 질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감염병이나 예방접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외부 효과고, 자, 공급의 독점성, 보건의료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질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 공급에 대한 권한을 의료인에게 법적으로 면허를 가진 자에게 공급의 권한을 주고 있죠. 공급의 독점성. 가치제라고도 하고 우량제라고도 하는데, 자,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향유해야 하는 재화를 가치제, 우량제. 그래서 건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 그래서 의식주, 기초교육 대표적으로 우량제에 해당이 되고요. 보건의료 서비스도 필수적인 재화, 우량제에 해당이 된다. 12번 관리 과정을 기획, 조직, 지휘, 통제로 분류했을 때 보기에 해당하는 것. 자,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한다. 기획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면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이겠고, 자, 조직은 목표와 행동 방안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 조정이라고 하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행동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통제는 평가, 완료하는 과정이다. 13번 사회보장제도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교양보험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 국민연금제도. 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제도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로 분류할 수 있겠죠. 정답 2번. 14번.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에서 안 했던 내용은 아닌데, 뭔가 딱 이론에서 딱 떨어지게 출제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자, 최근 다문화 가족의 이혼 증가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자,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임시조직이다라는 거죠. 위원회 조직이긴 한데 임시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임시조직이니까 인력 구성을 탄력적으로 모았다가 해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동안 자원을 집중할 수가 있겠고, 임시조직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임시조직인데 최고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장기 계획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임시조직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이론에서 이건 매트릭스 조직도 아닌 것 같고, 태스크포스 팀인가 좀 뭐 위원회 조직인가 이런 긴가민가 한 게 있는데, 약간 위원회 조직을 상시적으로 둔 게 아니라 태스크포스 팀처럼 임시적으로 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응용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위원회 조직은 무슨 위원회, 심의위원회, 무슨 뭐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위원회 조직은 조금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출제된 거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임시 조직, 에도크라시 조직의 특징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귤릭의 포스코업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귤릭의 포스코업이라고 하면은 기획, 조직, 인사지휘, 조정보고, 예산 7단계로 진행이 된다. 항상 강조했던 거, 귤릭의 포스코업이 없는 것, 통제, 평가에 대한 거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닌 것은 통제. 16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도 이거 참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제에 있다라고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있었고요. 보건의료 수요 측정은 없었죠. 아닌 것 4번이고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에서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틀렸다,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17번
보건기획 수립의 제약 요인. 자, 제가 그 수업 중에 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 요인인데 기획의 제약 요인, 정책의 제약 요인이 있었는데 특히 기획의 제약 요인 같은 경우는 기획을 수립할 때 제약 요인, 기획을 집행할 때 제약 요인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제약 요인들을 다 구분해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렸고, 자, 이번에도 수립상의 제약 요인을 묻고 있어요. 자, 미래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창의력이 부족해서 좀 참신한 기획을 하기가 어렵겠고요. 기획의 경직화 경향은 이미 만들어진 기획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융통성이 없어서 집행할 때의 어려움이죠. 그러면 기획의 경직화는 기획 수립이 아니라 집행상의 제약 요인이다. 자,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고 부정확해서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기획 수립상의 제약 요인, 집행상의 제약 요인, 정치적, 행정적 제약 요인을 다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18번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의료비 상승 요인에는 수요가 증가되는 원인도 있고 공급자에서의 공급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도 있어요.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못 보던 내용이에요. 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관련돼서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럼 잠깐 내버려 두고 인력 임금 상승에는 뭐예요? 무조건 공급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노령화 건강보험 수요 증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2번은 아니네. 1번 잘 모르겠지만 2번은 확실히 아니야. 정답 2번으로 가셔야 되겠고, 자, 이게 뭐냐면 여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이라는 건 뭐냐면 교통수단 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확보가 된 거예요. 뭐 도로가 잘 깔렸거나 교통시설이 확보가 돼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 자, 요것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내용에서 또 출제가 됐고,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건강증진 사업이죠. 조기 치료를 위한 조치가 건강증진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정답 4번이겠고, 자, 보건교육,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그리고 보건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이지 조기 치료를 위한 조치는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공공부조의 재원은 뭐다? 너무 심플한 문제가 나왔죠. 일반 조세. 그래서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이 되겠고 사회보험의 재원은 보험료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행정의 내용을 모두 풀어봤고요. 자,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건행정 문제 서울시 2021년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가 풀면서도 설명드렸지만 한 2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막힘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 푸는 요령을 접목을 시키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수험생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